자, 균형입니다. 자, 이가 가격인데 이제 앞으로 P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P는 가격이고요. 자, 이게 양입니다, 이제. 공급곡선 우상향하죠. 공급곡선 S, 수요곡선 우하향합니다. 수요곡선 앞으로 D로 표시합니다. 자, 이때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그러죠. 균형점.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가격, 균형점에서의 양을 균형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균형가격이 10,000원이고 균형양이 10개라 그래 볼게요. 이때요, 이 균형가격 10,000원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니죠.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이 된 겁니다. 이때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 공급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걸 얘기하죠. 만약에 가격이 12,000원이라면 초과 공급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물건이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다. 하락할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아파트 재고가 지금 미분양이 일어나고 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5억이라는 가격은 균형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하락할 거다. 그래서 가격이 10,000원이 되면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8,000원이면 가격이 만약에 8,000원이란 말이에요. 8,000원일 때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 초과 수요라는 거는 부족을 얘기해요. 수요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8,000원일 때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8,000원은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균형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균형 가격은 아니구나.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은 떨어지겠구나. 시장에서 지금 만약에 초과 수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은 균형 가격이 아니구나.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상승하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우리 자료 4번. 오늘 시험지 자료 있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한다. O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지문이죠. 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대체제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겠죠.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볼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지문이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요,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용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물리적 공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공급, 용도 전환을 의미하죠. 자, 3번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킨다.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4번입니다.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 인건비, 토지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맞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틀린 게 없네. 이거 다 정답이네요. 5번을 갖다 바꾼다는 게 못 바꿨네요. 일단 5개 다 말씀. 2번이 틀렸습니까? 증가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설명은 아까 그렇게 했죠? 네. 주거용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2번 틀렸네요. 그럼 5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락. 초과 수요는요? 오케이, 오케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내용입니다. 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일 때 가격 하락, 초과 수요일 때 가격 상승.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꼭 내죠. 꼭 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게 균형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책에 93페이지 있죠. 그 균형의 계산 보이세요? 이 계산 문제부터 하고 이거 해볼게요. 계산 문제 하나 해봅시다.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수요함수가 있네요. 수요함수. QD는 1400-2P. 자, 공급함수. QS는 네, 200 플러스 4P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요, 이 계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니까 D라고 돼 있잖아요. 아, 이게 수요구나 하시면 되고요. S 돼 있으면 공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는 Q와 P의 부호가 반대죠.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플러스죠.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 우하향하기 때문에 P와 Q가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가 달라요. 하지만 공급은 보시면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죠. 공급은 비례, 플러스 관계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습니다. 참고로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뭘 묻냐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전형적인 우리 시험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라는 거는 이 균형점에서의 이 가격하고 균형점에서의 양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균형 양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떨까요? 같겠죠? 지금 저기 균형 양에서 수요량 몇 개입니까? 10개. 공급량도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균형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QD라고 돼 있잖아요. QD가 뭘까요? 수요량이죠. QS는 뭡니까, 그러면? 공급량이죠. 그럼 이게 수요량이고 이게 공급량이란 뜻이잖아요. 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균형이라는 얘기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뜻이니까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균형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계산 문제 이런 게 나오면요, 이제는 딱 보자마자 이거 두 개 같다 이렇게 바로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보자마자 1400-2P는 200 플러스 4P 이거를 딱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적혀야 돼요, 시험지에. 이게 첫 번째야. 이렇게 딱 적어야 된다.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 P는 P대로 모으고 숫자는 숫자대로 모읍니다. 그러면 여기 4P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로 넘겨요. 넘기면 부호가 바뀌죠. 그럼 일로 넘깁니다. 1400은 원래부터 있었고 일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4P에다가 2P를 더하니까 P가 6개잖아요. 6P 1200이 되겠네요. 6이 10이니까 P는 얼마입니까? 이게 균형 가격입니다. 이게 균형 가격이 200이에요. 그럼 이제 균형 양을 구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200을 여기 아무 데나 넣으세요.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여기 한번 200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 곱하기 200은 400이죠. 1400에서 400 빼면 1000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00을 넣으면요. 4 곱하기 200은 800이고 1000이죠. 어때요? 그게 균형량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같게 나오면 내가 구한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을 구해서 이 200을 아무데나 이게 P니까 이게 P잖아요. 그러니까 P를 둘 중에 아무데나 넣으세요. 그러면 Q가 나옵니다. 그럼 Q가 얼마였습니까? 1000이었죠. 1000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 균형량은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란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우면 좀 제가 권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해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계산 문제 해봤습니다. 해봤고. 자, 이제 균형의 이동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요와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아무리 문제가 적게 나와도 한 4문제는 나오거든요. 아무리 안 나와도.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4문제를 낼 수 있는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인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개념. 그럼 수요와 공급의 개념과 관계되는 건 어디냐면 제가 좀 1교시 때 수업했던 내용 있죠. 그게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가. 그럼 거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줄 아느냐. 그리고 수요의 변화 원인은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출제자가 수요를 물어볼지 공급을 물어볼지는 그 해 출제자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공급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수요의 변화 원인하고 공급의 변화 원인 중에서 하나 물어볼 수 있겠죠. 좀 두 개를 다 물어보려고 하면 또 두 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 원인, 공급의 변화 원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급은 제가 아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하고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개념 쪽에서 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 이 균형인 겁니다. 균형. 균형에서는 두 문제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다고. 그럼 균형에서 뭘 묻느냐? 계산 문제 낼 수 있거든. 계산 문제. 그리고 자 지금부터 하려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탄력성이란 말입니다. 탄력성. 그럼 탄력성에서도 한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크게 딱 보면 세 파트인 거야. 세 파트라고. 수요 공급의 개념 한쪽, 균형 한 파트, 탄력성 한 파트. 이 세 파트로 딱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세 파트에서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나온다. 탄력성을 두 문제 물어볼 때도 있고 또 계산 균형을 두 문제 물어볼 수도 있고 수요 공급에서 두 문제를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여섯 문제가 나오겠죠. 하지만 나오는 파트는 그 딱 세 파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 이제 제가 균형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균형. 그러면 균형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맨 먼저 알아야 될 게 균형의 의미잖아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그러고
저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의 양을 균형 양이란다. 균형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앞으로 가격은 상승할 거다.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 균형보다 높은 가격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균형 가격을 이룬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 계산 문제. 됐어요? 그럼 이제 저 수요 곡선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렇죠. 그럼 공급 곡선도 움직이죠. 그럼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것은 공급의 변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공급의 증가. 왼쪽.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곡선도 움직이고 공급 곡선이 움직이면 저 균형점도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균형점이 움직이면 균형 가격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공급이 증가한다든지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변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변하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변할까? 당연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이게 우리 책에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1번이죠. 제가 그때 별표하라고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럼 보세요. 당연히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2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 균형량 증가.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오르고 거래되는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이 균형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요. 균형 거래량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거래량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 가격이 떨어지겠죠. 균형량도 감소하는 거예요.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왔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거래되는 거래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균형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그림을 보니까 보세요. 이 양은요, 양은 항상 같네요. 비례라 말하면, 뭐, 비례 관계라기보다는, 결국 양은 얘하고 방향이 다 같네요. 그걸 볼 수 있네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이 같은 방향이 아니,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은 올랐지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네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요, 수요와 공급의 방향은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사는 거고 공급은 파는 거니까 가격에 대한 반응이 같을 수가 없죠. 맞습니까?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두 개 변할 때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만 변할 때고, 그럼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때.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도 감소할 때.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했다.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은 증가했다. 자, 이게 1, 2월 달에 제가 케이스별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1, 2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지금. 시간적으로 안 되고. 자, 그럼 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한번 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맞아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니까 결국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 하지만 균형량은 증가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맞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그러니까 가격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죠. 하지만 균형량은 감소고 감소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가격 상승이죠. 하지만 양은 증가, 감소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사실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때는. 이것 때문에도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 때문에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 수 없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일 때는,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일 때는 무엇을 알 수 없다? 가격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일 때는 뭘 알 수 없다? 그렇죠. 이것도 빨리 딱 정리해 놓는 거야. 이것도 딱 정리해 놓는 거라고. 그래서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일 때는 뭘 알 수 없다? 가격을 알 수 없다.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일 때 뭘 알 수 없다? 이거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제는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단서가 달린단 말이에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게 큰지를 가르쳐 줬는데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제가 여기 서가 있는데 저기서 누가 달려와서 나를 쿵 부딪혀. 여기서 나를 달려와 나를 쿵 부딪혀.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요? 알 수 없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오는 애가 세대요. 여기서 달려오는 것보다 여기서 달려오는 게 더 세대. 얘가 더 크대. 그럼 알 수 없다 그러면 됩니까?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게 크다 이런 말을 가르쳐 줄 때는 알 수 없다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다는 말 자체가 나오면 그냥 X인 거야.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큰 것만 생각해라. 큰 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생각해라. 그럼 수요 증가가 크니까 이제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 상승. 균형량은 그럼 이게 정답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더 해볼까? 그럼 만약 여기서도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다고 이렇게 나왔어 이제. 그럼 알 수 없다 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그대로 두세요. 얘는 변동 없어요. 알 수 없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더 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공급 감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크다를 가르쳐 주면 뭐만 생각해라. 이것만 생각. 큰 것만 나타난다.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 그럼 원래는 균형 가격이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알 수 없단 말이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 크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알 수 없다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둘이 같다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다면이. 그럼 같다면이 나오면 아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둘이 같다고요. 이 둘의 폭이 같다고요. 올라가는 폭이나 내려오는 폭이 같아버리면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이 그대로 있겠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니까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오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아니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불변입니다. 일정 거래도 됩니다. 일정이라는 말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불변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얘는 그대로야. 얘가 항상 바뀌는 거야. 알 수 없다가. 오케이? 그래서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이거든요. 문제 자료 5번. 자료 5번. 5번 보이세요? 이 5번만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을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이 한 문제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5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급이 일정한 경우, 공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공급은 안 변했다. 공급은 그대로 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랬어요. 두 개 다 변하는 겁니까? 한 개만 변하는 겁니까? 한 개만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 상승. 균형량. 오케이. 자, 2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대요. 둘 다 증가했네요.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3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대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그럼 양을 알 수 없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오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번. 수요 증가의 폭이 공급 증가의 폭보다 크대요. 그럼 수요 증가가 더 크네? 그럼 수요의 증가만 줄을 딱 치고 수요 증가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요? 상승이라 그래야 되겠지. 균형량은 증가.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수요 증가가 일어나니까. 이해되세요? 자, 5번입니다. 자,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이 나왔죠? 이 같다면은 줄을 쳐야 돼요. 줄 쳤어요? 자, 그 앞에 보니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그럼 원래 양을 알 수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같다면이 나왔으니까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겠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 상승,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 상승. 그 정답은 몇 번이다? 네. 이 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봐가지고요. 이 문제는 한 1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5번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2분이 소요된다. 그럼 이 문제는 풀면 안 돼요. 알고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숙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숙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풀지 말라는 게 여러분 실력이 몰라서 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내가 숙달이 안 돼 있구나.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풀고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꼭 생각하세요. 시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번을요, 한 10번 푸는 거예요. 10번 풀면 빨라져요. 10번 풀면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10번을 풀면 빨라지거든요. 그럼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10번 안 본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빨리 푸는 사람은요?
10번 보신 분이겠죠. 그럼 10번 보는 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죠. 내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합격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안 되겠죠. 내가 10번을 풀지도 못하면서 합격을 기대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걸 억지로 해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요. 동영상을 봐야 되겠죠. 근데 난 동영상을 선생님 내가 아무리 많이 봐도 도저히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못 푸는 문제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분이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본인한테 안 맞는 문제야. 그거는 내가 10번을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꾸 힘들게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 있죠. 그런 걸 또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이걸 꼭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리 못하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자책할 필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균형 있죠? 그럼 균형에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계산 문제 아니면 이거 5번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 아니면 5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열심히 연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계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맞춰야지. 다른 걸 맞춰야지. 다른 걸 맞춰야죠.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풀 문제 많이 남았어요. 시장론도 있고 또 다른 파트 잘 하시면 돼. 그럼 내가 수요 공급은 어렵더라. 이거는 내가 도저히 수요 공급은 너무 어려워. 그럼 여기는 좀 가볍게 보고 다른 쪽 있죠. 뭐 개발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여기서 점수를 더 많이 따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죠. 작전을. 자, 이제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균형 끝났고 탄력성이에요. 우리 탄력성에서는요, 세 개가 나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제 1, 2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 몇 분 제가 보이는데 이거 안 들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 빼고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이게 뭔지 사실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이 앞에 제가 부동산 하나 집어넣을게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다. 그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이것도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해줄게요.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예요. 이게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뜻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15% 변했다. 그러면 탄력성은 얼마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말을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말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건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식 자체를 외워야 되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값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렇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율이라는 건 퍼센트죠. 퍼센트.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할까? 일단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2라고 그래 볼게요. 그 말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2% 변할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할까요? 이걸 그래서 산수인데 이거 얼마예요? 2는 4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여기 몇 프로 됩니까? 2%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2% 변한다는 뜻이죠. 2배 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과연 몇 배 변하는가?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A분의 B가 2라는 거는 B는 A보다 2배 크다 이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럼 이 말은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몇 배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파트 수요량을 아파트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죠. 전부 다 같은 말인데요.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해봤을 뿐이에요, 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러면 시험에서 1번을 물을지, 2번을 물을지, 3번을 물을지, 4번을 물을지, 5번을 물을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을 물을지는. 그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거는 3번이다. 3번. 그래서 얘는 자주 나는 내는 애고. 그럼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낼까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가격 변화율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때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바꾸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럼 볼게요.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있고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10%야. 10%. 근데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만약에 5%예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10%인데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15%예요. 그럼 더 크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10%인데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또 10%에 똑같아요. 같다고요. 그럼 이 경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즉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을 때 뭐라고 부른다?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되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결국 탄력성이 1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율 여기다 10% 넣고 수요량 변화율이 5%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10분의 5니까 0.5잖아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다.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이 얼마인데요? 또 0이 아니죠. 1이죠. 10분의 10이니까 1 아닙니까? 1이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1보다 일단 3개는 기본이에요. 그럼 앞으로 탄력적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큽니다.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10%인데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0%예요. 0%. 수요량이 변했다 안 변했다?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요량 불변. 맞아요? 수요량이 안 변한다. 수요량이 안 변한다.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라고 그러죠. 이 완전 비탄력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수직이 됩니다. 수직. 양이 안 변하니까 수직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10%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무한대로 변해요. 무한대로 변한다고요. 그럼 이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얼마죠? 무한대. 아까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탄력성이 얼마인데요? 0. 탄력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탄력성이 0이지.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탄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0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1, 2월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서 연습을 하라 그랬죠. 집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 이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런다고요? 단위 탄력점. 큰 거는요? 작은 거는요? 네, 0이면요? 무한대면요? 그렇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0일 때를 완전 비탄력, 그죠? 무한대일 때를, 이게 무한대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네? 탄력적.
수율량 변화율이 더 작네? 비탄력적. 이렇게 된다. 같으면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단위 탄력적, 탄력성 1이잖아요. 그럼 탄력적인데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1보다 커야 되겠지. 맞습니까? 1보다 크다. 탄력성 1보다 크다. 얘는요? 1보다 작다. 얘는 탄력성이, 그렇죠. 탄력성 0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해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료 6번. 자료 6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틀렸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라고요. 틀렸고.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죠?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거죠.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게 아니고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탄력적, 비탄력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3, 4, 5번은 조금 이따 또 보기로 하고요. 그럼 여러분 탄력적, 비탄력적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에서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 내가 뭘 알아야 되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서 나 뭘 알아야 될까? 첫 번째, 개념이에요. 5번까지 적어놨죠? 탄력성 개념이라고요.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탄력성은 보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의미가 뭘까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비탄력적의 의미가 뭐예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 그 의미를 알아라고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그릴 때, 여기가 가격이고요. 양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이걸 수직이라 그러잖아요. 완전 비탄력이라고요. 제가 완전 비탄력이 왜 수직인지 1, 2월 달에 설명했어요. 몰라도 돼. 네 뜻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뭐 뜻까지 지금 알 필요는 없어. 왜 이렇게 수직이 됐는지 그 과정은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고요. 탄력성이 얼마인데요? 0.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같은 말이라고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요. 이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직의 반대가 수평 아닙니까? 그럼 수평인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탄력이라고 부른다. 탄력성이 무한대죠. 탄력성 무한대. 가격 불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요. 이건 알아야 된다고요. 이 두 개는 꼭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 이 사이에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들이. 이때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에서 이 세 개를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탄력성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개념.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의 의미를 알아라.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럼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적게 변하느냐? 어떨 때 탄력성이 커지느냐? 어떨 때 탄력성이 작아지느냐? 탄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쉬었다도 계속 할게요. 오케이.